쿠팡 불필용직은 원래 쿠팡을 대상으로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개정한 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로아스의 강주 변호사입니다. 예, 박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쿠팡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이제 한번 크게 났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은 쿠팡이 맞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파해법이 있는지 이걸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사주 평균 주당 이제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품의 지급 대상이라고 이제 취업 규칙 조항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사주 평균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다시 이제 리셋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쿠팡 풀필트먼트 서비스에서 이제 취업 규칙에 보면은 결국에는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쿠팡 풀필트먼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팡 노동자분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생기네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같은 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면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이게 일용 근로자인지 여부도 아마 쟁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쿠팡 풀필트먼트가 말하고 있는 게 맞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보통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기다렸다가 하루하루 벌이하시는 분이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거의 뭐 단시간 근로자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해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대로만 본다면 쿠팡 풀필트먼트 서비스에서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규칙을 수정한 거는 아니라는 건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해당 취업 규칙이 잘못됐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또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이 법상의 해석 문제는 조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해석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변호사들은 판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을 봤을 때 이 취업 규칙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일용직 근로자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동석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기준으로 보면은 쿠팡 풀필트먼트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용 계약자인지 아니면 상용 계약자인지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근로 환경 그리고 근로 모습을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노동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이재용 회장님이 처음에 삼성도 입사했을 때 뭐 대리 붙어 있어도 그게 대리 같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황금 대리.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말 붙여가지고 알바 붙였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하면서 반복되고 그리고 뭐 정규직 하는 거랑 다를 바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뭐 말만 알바인 거죠. 박무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게 그런 거겠네요. 이게 궁금한 게 여기 판결문엔 전원합의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원합의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 있어요. 부가 이렇게 몇 개의 부가 있어가지고 대법관님들 몇 분께서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을 쓰시고 이렇게 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데 가끔씩 과거의 판례와 대치되는 내용, 과거의 판례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다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판례를 변경을 하거나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법관님들 모두가 다 모여서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명쾌한 설명이네요. 본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알죠.
노동법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설마 대표님을 찌를 일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대법원 판례들을 봐도 이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노동청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근로자는 원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변호사님들이 이런 답변을 만약에 실제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개인으로서라면 이제 판례를 온몸에 붙이고 이제 쿠팡 프로젝트한테 찾아가야 되나? 판례를 몸에 붙이고 간다. 그렇죠. 옷을 벗고 가나요? 옷을 입은 상태로 붙이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 근로감독관의 대화 녹음 내용을 녹취를 했고 이거 언론에다 제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이제 미디어에서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아마 본사 압수수색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얘기하거든요. 저 같으면 이런 걸 솔직하게 했을 때 언론화시키고 분명히 숨어있던 누군가가 나도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촬영하려고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받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800억인가? 900억인가? 이 정도의 돈을 더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줄 돈인데 안 준 거죠. 그러면은 그 줄 돈인데 안 준 거를 혹시 대표님은 나는 줄 돈은 주지. 뭐 원래 희망 택시 갈래?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풀필트먼트 서비스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 변호사가 있거나 뭐 어쨌든 법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근로기준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취업 규칙을 수정한 건지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측 입장에서는 아예 리스크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을 거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걸 적용하는 실무진들이 하루 이틀 차이로 계약 관계가 뭐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든가 어디 센터에서 일하다가 딴 센터에서 일했을 뿐인데 뭐 안 준다거나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해버렸던 거예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식으로 취업 규칙이 있다 얘기했으면 본인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었다 그랬으면 거의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애매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급했으면 이 정도의 사안이 안 벌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뭐 몇백억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에 관련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면은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로 단기 근로자인지 상용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아마 다퉈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면서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다른 회사라고 끊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변호사님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 가면 일리가 있는 게 개개인이 몇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힘들고 이게 우월 전략이거든요. 문제가 되면 그때 주지 뭐. 어차피 주면은 합의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주면은 실제로 보면 기소까지 갈까 싶거든요. 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과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사한테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가는 게 나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홍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사건이다 그러면 뭐 변호사든 노무사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기 일을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해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죠. 다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케이스다 그러면 노동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거나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다 이런 거죠. 답변이 아주 창의적인데 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로아스다. 혹시 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는 누군가에서 또 근로를 하고 그렇죠. 혹시 대표님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차릴 때 보탰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보탠 것 같은데. 그게 다 벽돌이 되고. 네, 벽돌이 되고, 벽지가 되고, 컴퓨터가 되고. 퇴직금 같은 거 받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받을 때는 되게 뭔가 꿀 같은, 안 받을 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입장이시니까.
아,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있겠네. 퇴직금을 가장 많이 해주신 게 어느 정도 주셨습니까? 한 5, 6천 정도? 와. 왜냐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세니까 퇴직금 받을 때 좋은 게 이만큼이면 퇴직금 줄 때 힘든 건 이만큼. 최근에 한번 아. 올해 저희 로아스 퇴직 이슈가 많아서 퇴직금으로 많이 허리가 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참. 퇴직금 받아서 기둥 하나 세웠다면 퇴직금 줄 때는 기둥 몇 개씩 빠져나가는 거죠. 네, 기둥 몇 개 없습니다. 아이고. 박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예. 따로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 저는 좀 부끄럽네요. 대표님이 이렇게 그 돈으로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는 놀았습니다. 당진, 당진! 당진잼. 저는 미국의 비행기 값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대한항공에 투자. 오늘은 로아스의 월급 날입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약간 옷이 우울한 약간 좀, 지금 좀 어둡네요. 상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기둥 하나를 뽑아서. 상주는 누군가요? 본인상. 두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